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찐 선생 호원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진짜 그럴 때 찐이란 말을 많이 붙이죠. 중국 역사에서 진정한 교육자, 선생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바로 북송 인종조 때의 호원이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명말 청초의 3대 학자, 그러면 황종이, 왕부지, 고연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에서 유학사 중에 우리가 송대를 이학, 즉 도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도학의 시초를 이뤘던 사람, 그리고 북송 초기의 3대 유학자, 그러면 바로 호원, 손보, 석계를 들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인 호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호원은 북송시대 때 가장 태평스러운 시대로 일컬어졌던 인종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유명한 명신인 범증엄과 동시대를 살았고, 범증엄과 마찬가지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호원은 사실 그 가문이 요새 말로 하면 빵빵한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벼슬이 점점 낮아지고 아버지 때는 거의 미관 말직에 불과하면서 집안이 급격히 몰락했는데요. 그러나 호원은 태어났을 때에 상당히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7살 때 이미 웬만한 문장들을 다 읽을 수 있었고, 13살 때는 오경을 다 띄었다고 합니다. 오경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경, 상서, 예기, 주역, 춘추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요. 13살에 그 어려운 것들을 전부 다 띄었다는 것은 천재임에 틀림이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호원을 주목해서 봤고, 호원의 아버지도 우리 집안에 드디어 용이 하나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호원은 20살이 됐을 때에 그는 뜻을 품고 태산으로 갑니다. 지금 중국 산동성에 가시면 그 유명한 태산이 있는데요. 그 태산은 이 자락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자락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3대 유학자인 손보, 석계와 함께 10년 동안을 공부를 합니다. 즉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세상에 대한 것 일철 다 끊어버리고 앉아서 유학의 경전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집안에서 편지가 올 때마다 평안이란 글자 한자만 보고 나면 바로 편지를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일이나 다른 일에 신경이 쓰여서 공부를 하지 못할까봐 그렇게 했고요. 초놈을 아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공부를 한 뒤에 그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과거 시험에 응시했는데요. 붙었을까요? 7번이나 낙방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천재이고 10년 동안 인근의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엄청난, 속말하면 득도를 한 사람인데 과거 시험에서 7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과거를 포기했고요. 포기한 건지 아예 과거 자체를 무시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번까지만 시험 보고 나서 후학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로 지금으로 치면 강서성 소주와 그리고 호주란 지역이 있는데요. 소주와 호주에서 20년이 넘도록 후학들을 양성했는데요. 그 후학들을 양성하는 기간 중에 42살 때에 범증엄의 천거로 해서 중앙 정계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송나라만 해도 이미 과거 제도가 확립됐기 때문에 과거에서 붙지 못하면 천거 방식으로 해서 벼슬길에 오르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송인종도 오래전부터 호원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호원의 나이 42살 때 호원을 발탁합니다. 그리고 호원을 발탁해서 처음 시킨 일이 뭐냐면 궁중에서 연주하는 음악을 아악이라고 그럽니다. 아름다울 아자를 써서 아악이라고 그러는데 아악의 음률을 잡도록 했습니다. 이상하죠? 유학자에게 음률을 잡게 했다. 그 정도로 호원은 예술성도 있던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알지만 공자님도 음악에 아주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음을 들으면 이게 뭐가 잘못됐다를 다 지적해낼 정도로 굉장히 뛰어났던 분이 공자인데요. 그래서 유학자들은 대대로 음악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이루려면 앞에 경전에 대한 공부가 이루어지고 나면 지금으로 치면 마스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고 본인이 연주할 줄 알고 감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예전에 유학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면 지금의 학자들은 학자라고 할 수도 없겠죠. 뭐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음악에 음치다 보니까. 그런데 유학자들은 음악을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호원도 42살에 불려 올라가서 처음 한 일이 이 악의 음률을 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웬만한 유학자한테는 맡기지 않고요. 명성이 높았던 유학자한테만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원을 굉장히 높이 받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호원이 유명했던 것은 교육 분야에 있어서 중국 역사에 있어서 혁명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안석 같은 사람은 호원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공자, 맹자 이래로 가장 뛰어난 유학자다. 공자와 맹자와 비견되는 유학자라고 평가할 정도로 굉장히 높이 호원을 평가했습니다. 호원이 주장했던 것은요, 명체, 달, 용이라는 네 글자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근본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도리, 사람의 도리, 군주의 도리, 부부간의 도리, 형제간의 도리, 친구간의 도리, 이런 근본적인 것을 체라고 그러는데요. 이 체를 밝히 알고, 즉 연구하고 달용, 실제 현실 생활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낸다. 이게 그의 교육 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원은 소주와 호주에 주로 머물면서 거의 20여 년을 후학들을 키워냈는데요. 나중에 어느 학자가 통계를 낸 걸 보니까 호원한테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이 1700명이고 그 당시 인종조의 중앙 관료 중에 반수가 호원의 제자였습니다. 그 정도로 호원은 교육가로 유명했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죠.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몇 가지를 들어보시면 호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 수 있게 됩니다. 전통 역사에서 보면 학교가 지금처럼 모든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중앙에 태학이 있고 좀 큰 주나 군에 하나가 이슬뚱말뚱했습니다. 실제 학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의 학교를 세우도록 상소를 올려서 실제 학교를 세웠던 사람이 호원입니다. 그리고 호원이 가르친 것은 놀랍게도 예전에는 그냥 경전이면 경전 이렇게 구분 없이 가르쳤는데요. 호원은 자기가 태학을 맡았을 때 그리고 지방에서 지방의 학교를 맡았을 때에 학과를 나눴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전공을 나눈 것이죠. 그래서 경의와 치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경이라는 건 뭐냐면 유교의 경전, 방금 말씀드렸던 5경 또는 6경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치사는 지금으로 치면 천문, 관계시설 하는 거, 뭐 수리시설, 농업, 뭐 이런 실질적인 일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자기의 재능에 맞춰서 공부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 시기가 지금으로 따지면 1000년 전이거든요. 서기 1000년 초기 때문에 상당히 일찍이 뭐 유럽에선 생각도 못하던 건데 이미 벌써 송 초기에 이 호원 같은 사람이 그걸 실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호원이 태학에서 중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굉장히 엄격하고 지방에서 가르칠 때도 굉장히 엄격했는데요. 본인도 학생들과 똑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로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가르치고 또 본인도 배우고. 그래서 심지어 학생들의 이 가시 조금이라도 흩어지면 바로 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젊은이들이 의관을 잘 차려입고 가면 저 사람은 호원의 제자다 이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답답해 보이시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호원은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이냐면 학생들이 오전에 공부하고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밥을 먹고 바로 공부하게 한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뭘 요구했을까요? 산보해라. 체력을 키워라. 체력이 없으면 공부도 안 된다. 그래서 점심 먹고 바로 공부를 못하게 했습니다. 산보를 강제로 시켰고
같이 또 걸어 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 음악을 좋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예를 들어 오전에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칠연금이라는 거를 뜯어주는 겁니다. 호원이요. 또는 더 잘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주 조용한 음악 위주로 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몰두할 수 있도록 음악을 연주해 줬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그걸 들으면서 요새 학교들도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재미난 것은요. 지금은 지금 우리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는 소풍을 갔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지역에 이제 좋은 산에 간다든가 또는 어떤 왕릉에 간다든가 이런 소풍을 갔었는데요. 이 호원이 그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 1년에 몇 차례씩 명산 대천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학생들 데려와서 이 호연지기를 키우게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답사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어떻게 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보게 하고, 또 경경 아주 좋은 명승 고찰에 가서 수양도 하게 하고 이런 과목도 집어넣습니다. 굉장히 현대적이죠. 천년전 사람이 이제 그런 걸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 체육, 그리고 현장 시찰 이런 것까지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목을 둘로 나눴지 않습니까? 주로 육아 경전을 공부하는 경위 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실 생활에서 쓰이는 중요한 기술들을 배우는 치사 파트가 있었는데, 물론 여기를 배우는 사람이 이걸 배우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나눠서 한 것이죠. 그 정도로 이 사람은 현실적인 걸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소용이 되지 않는 학문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학문이 바로 유학이라고 생각해서 그가 그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호원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보편교육이었습니다. 송인종한테 건의를 했던 것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께서 다스리는 이 시대가 태평성세가 되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요체는 바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인재를 양성하려면 지방의 학교들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셔야 되고, 벼슬아치 아들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전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상 보편교육을 실제로 그걸 적용했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와 군에 설치됐던 학교에 일반 농사꾼의 자식들, 상인의 자식들도 다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뛰어난 애들은 나중에 이제 벼슬자리까지 갔죠. 그렇지만 호원이 유도했던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배워야 예의를 알게 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되고 자기 본업에 힘을 써서 사회가 발전한다. 즉 교육의 중요한 목적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중국에서 지금도 교육자 그러면 두 사람을 꼽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그 유명한 공자고요. 또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호원입니다. 지금도 중국의 많은 고등학교에 가보시면 호원의 동상이 있는 그런 곳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호원은 교육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중국의 교육의 기틀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학문을 분과별로 나눈 첫 번째 사람이고, 두 번째로 보편 교육을 시켰던 사람이고, 세 번째로 음악, 체육, 그리고 현장 실사 교육을 중시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았었습니다만은 태학의 기숙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시는 대학교인데요. 한 달에 4번만 외출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을 밖에 이제 내보내서 쉬다 오게 했습니다. 지금 시면 이제 주일 제도겠죠. 그 당시에는 생각지도 못하던 그런 제도를 실시했고, 태학에서 공부했던 과목을 보면 저도 입이 딱 벌어지는데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오전에 3시간 공부하고 점심 먹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악 듣고 체육하고 2시쯤부터 다시 오후 5시까지 공부하고 저녁 먹고 또 쉬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또 3시간을 또 공부합니다. 굉장하죠? 그렇게 6일 동안 공부한 뒤에 하루 쉬고 이제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원이 키워낸 제자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자들도 많고 실제 이 현실 속에서 국가를 위해서 기술자로 일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원 자신은 문학에도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또 유학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호원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오늘은 제가 호원의 유학에 관한 이론, 또 철학에 관한 이론을 여기서 말씀드릴 게 아니라 그냥 흐름만 말씀드리면, 유학에는 이 정통 라인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걸 도통이라고 그러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요임금, 순임금, 그리고 은나라의 탕왕, 우리는 상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주나라의 문왕, 무왕, 그리고 주공, 그리고 한참 뒤로 내려와서 공자, 맹자까지가 정통 라인입니다. 맹자 이후에 순자가 있었습니다만은 순자도 대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정통 라인에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고조 유광 때 유명한 유학자인 숙손통, 그리고 유학을 독존의 지위로 만들었던 한무제 때 동중서도 정통 라인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유학의 침체기를 겪고 나서 당 중엽에 한유가 고문부흥운동을 통해서 유학을 일으켰는데요. 한유를 정통 라인에 넣냐 안 넣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유 다음에 보통은 주렴계, 그리고 정명도, 정이천, 육상산, 그리고 후대에 남성으로 넘어와서 주희, 우리가 잘 아는 주자죠. 주자가 유학을 집대성했다. 이렇게 보통 도통을 잡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호원과 또 그의 친구였던 손복, 석계, 이 세 사람은 한유와 이 주돈이, 정명도, 정인천, 여기를 연계시켜주는 그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학자들은 사실은 호원과 석계와 손복이 유학 정통 라인에 들어가야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학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성, 외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안으로 쉽게 말씀드린 수양을 쌓는 것과 그 수양 쌓은 것을 기본으로 해서 천하를 다스린다. 이게 외양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보시면 정심, 성의, 경물, 시지,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학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서 경물, 치지까지가 내성입니다. 그리고 혹자에 따라서 수신까지 내성으로 보는데요. 어쨌건 자기 안에 있는 인격을 다스려가는 것,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내성이고요. 재가, 치국, 평천하에서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천하를 이롭게 하는 것, 이게 외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호원은 내성 쪽에는 별로 힘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학의 정통 라인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자만 해도 내성과 외양을 다 이뤘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자의 성향은 주로 내성 쪽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만은 주자는 현실 속에서도 이 외양 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자가 유학을 집대성했다 그러는데, 이 호원은 유학의 정통 라인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왕안석 같이 개혁을 주장했고 실제로 실천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호원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재를 양성했고 교육의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1000년 동안 중국의 교육제도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했던 게 바로 호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은 인물이지만 이 호원이라는 사람은 중국 역사상에 있어서 특히 중국의 교육의 기틀을 잡았던 면에 있어서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명말 청초의 3대 유학자처럼 북송의 초기에 3대 유학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덜 알려져 있지만 중국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했고 중국의 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던 호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또 중국 역사에 있어서 또 우리에게 유익한 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찾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